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칸트의 저서를 소개할게요. 바로 형이상학 서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인류가 천동설의 믿음에서 지동설이라는 과학적 사고로 발전하기 위해서 브루노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갈릴레이의 순환도 불가피하였죠. 인류의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지식이나 문화적 혜택들이 이러한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할 주인공 칸트는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자처하였으며 또 그렇게 평가하는 몇 안 되는 사상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에서 수행한 업적을 스스로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진화라고 했죠. 자연과학에서 터무니없는 천동설의 미신에서 해방되었지만 철학은 아직 그 미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전회의 계기를 자신의 철학에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상의 근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의 대담한 계획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비판자나 지지자 모두에게 대단한 것을 평가받고 있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는 자연과학에서 지구와 태양의 두 축이었던 데 반해 인식하는 주체, 즉 인간과 인식되는 대상, 즉 객체가 두 축을 이룹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양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말하지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태양의 움직임이 보이지 지구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나타난 대상의 모습을 그 대상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푸른 저 산의 모습이 저 산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산의 모습은 결코 저 산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시각 구조를 가진 개나 말하기에는 저 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개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개에게 나타난 저 산은 푸른 산이 아니라 커다란 언덕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저 산의 모습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모습일 뿐 저 산 자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저 산의 모습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찰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찰된 그 사물은 이미 관찰자의 시각구조에 의해서 변형되고 또 그렇게 변형되었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보면 보다 적극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관찰하는 모든 대상은 인간의 시각이나 인식 구조들에 의해서 구성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자의 입법자는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 구조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만들어낸 주체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칸트가 보기에 과거의 철학, 즉 형이상학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담한 발상을 칸트는 56세가 되었던 1781년 자신의 저서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동설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칸트의 철학적 혁명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로 그의 철학에 대해서 반감을 품던 사람들은 이러한 반발감을 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의 내용이 너무나 어렵고 논의의 일관성도 없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었죠. 칸트는 2년 후 1783년에 독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의도로 형이상학 서설을 저술하였습니다. 형이상학 서설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선언한 사고의 혁명을 다소 우회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칸트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순수 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순수 자연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형이상학 일반은 어떻게 가능한가? 혹은 배움으로써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칸트의 대답이 형이상학 서설인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밝힌 감성과 오송의 능력을 순수 수학과 순수 자연과학의 가능성을 통해서 증명하려 하였죠. 그에 따르면 순수 수학이 가능하다는 것은 순수한 직관 형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이며, 순수 자연과학이 가능하다는 것은 순수한 사고 형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칸트가 형이상학 서설에서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목표는 형이상학 일반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칸트는 과거의 형이상학이 인간이 인식할 수 없을 것을 궁극적 원리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학문의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율 배반에 빠지고 말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칸트의 주장은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사고가 미치는 범위에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형이상학 서설을 주장하는 새로운 형이상학은 인간 인식 능력의 정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학문의 객관적 타당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예비 작업을 의미합니다. 형이상학 서설은 자신의 사상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쓰였기 때문에 칸트의 다른 저술들보다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이성은 상대적일 뿐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철학서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진화의 의미를 탐구하고 싶다면 한 번쯤은 깊이 읽어볼 책입니다. 감사합니다.